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저를 떠났는데요. 떠나기 전에 대통령실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그리고 수석 및 차장급 이상 참모진과 20여 분간 별도로 인사를 나눴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은 이 차담회에서 임기를 끝내지 못해서 아쉽다, 모두들 고생 많았다, 많이 미안하고 그동안 감사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전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 직원 200여 명은 각자 연차 등 휴가를 내고 관저 앞을 찾아서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고 하고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예,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저를 떠나기 전에 대통령실 비서실장, 안보실장 등 참모진들과 차담을 가졌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기를 못 끝내서 아쉽다, 모두들 고생 많았다, 많이 미안하고 감사하다는 내용이었고요. 한 20분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직원들에게 우리가 취임 이후 국가 발전을 위해 또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비상조치 이후 미래 세대가 엄중한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가치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에 그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 부부 관저에서 참모진들과 대통령실 참모진들과 차담을 가졌다는 소식,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조금 전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복귀했습니다. 네, 최장 10년간은 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되는데요. 오늘 김환목 신안산대 경찰 경호행정학과 교수 이고은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 전 대통령이 파면 후 일주일 동안 계속 관저에서 머물다가 조금 전 5시 7분에 한남동 관저를 떠나서 서초동에 있는 사저로 이동을 했습니다. 걸어 나와서 지지자들에게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지자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 아니면 국민 모두를 위한 메시지를 남겨놓을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변호인단을 통해서 메시지도 내놨고요. 또 관저 앞을 지키고 있는 특히 청년 지지자들을 위해서 직접 포옹하기도 하고 또 일일이 눈을 맞춰가면서 악수를 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심지어는 이 한남대교를 따라서 쭉 서 있는 이 지지자들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면서 천천히 차량을 이동시키면서 이 지지자들과의 스킨십을 좀 늘리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어져서 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메시지도 내놨는데요. 두 가지 부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그간 관저를 지켜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감사한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사실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이제 파면하고 관저에서 이제 사저로 이동하면서 그간의 이 헌재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를 남겨놓을 것인지 많은 이제 예상들이 나왔었는데 결국에 이 메시지는 국민 전체라기보다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해주고 또 헌재 심판 과정이랄지 또 형사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관저 앞을 지켜줬던 이 지지자들에게 나는 끝까지 갈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또 계속해서 이 두 번째 메시지 중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한 다음에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 대통령 신분은 파면이 되어서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직을 유지할 수 없지만 전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정치적인 행동은 계속 이어나가겠다라는 의지로 읽혀서요.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행로가 조금 더 신속하고 조금 더 적극적인 부분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알 수 있었던 이런 행로였습니다. 예, 오늘 모신 김환목 교수님은 과거에 전직 대통령들을 몇 분이나 경호하셨습니까? 전두환 대통령부터 네. 5번의 경우를 했습니다. 대통령 현직 5명. 대통령일 때 경험을 하셨다는 네, 거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좀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통신호 지원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뭐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오늘 네. 지원해야 한 것으로 보이죠? 아마 그 퇴임 대통령에 대한 그 경찰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호의라 그럴까요?
사제에서 나와서 한남대교를 지날 때 도로 상황을 보니까 전차선을 통제를 해서 일반 차량들이 통제된 상황에 대통령 제대만 별도로 기동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탄핵당한 대통령이지만 직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마지막으로 받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도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호 대상자이고 또 대통령 경호처 전담 경호팀에서 경호를 제공받습니다. 예. 사저를 포함해서 행사장에 도로를 이동할 때는 교통 상황에 따라서 경찰 협조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아마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도로의 신호등 개방과 도로 통제 등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개인적인 어떤 행사나 아니면 법원 출두로 서초동으로 왔다 갔다 할 때도 경호팀에서는 선정하는 도로의 교통량 또 도로를 이동할 때 그로 인한 주변에 미치는 교통 영향 그다음에 도로변 인파 등 뭐 시위나 뭐 이렇게 그 관련된 인원들이 많이 몰려 있다든지 하면 나름대로 일반 시민과 교통 흐름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 최적의 도로를 선정해서 이동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사실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정식 형사 재판이 열리는데 그때도 그러면 교통 통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아마 한두 개 차선만 확보할 거고요. 퇴임한 대통령들이 대부분 이동할 때는 오늘처럼 전차선을 통제하는 경우가 아니고 일반 차량과 거의 같이 흐름을 같이 타고 가고 시간이 촉박하다든지 아니면 도착 시간이 쫓긴다든지 할 경우에는 교통 통제하는 서울지방청의 협조를 받아서 신호를 개방한다든지 해서 갈 수 있을 거고 한두 개 차선만 확보하고 이동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일 때 구치소에서 헌재를 오갈 때 법무부 차량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그때도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한 개 차선 정도를 맞습니다. 통제하면서 이동했던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연출되겠네요. 비슷할 것 같아요. 경호 차량으로 일단은 이제 나오셨으니까 구치소에 계신 게 아니고요. 예. 전직 대통령에 관한 경호처에 제공하는 차량과 앞뒤 경호 차량들이 호위하는 형태로 기동을 하는데 아마 도로 통제 범위는 최소화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파면 이틀 뒤에 청와대에서 퇴거하지 않았습니까? 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일주일 동안 관저에서 지냈고 오늘도 오전이 아니라 늦은 시간에 나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길어졌던 걸까요? 사실 탄핵이 인용된, 즉 파면된 대통령이 저희 헌정사상 두 분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두 분뿐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전의 선례보다 조금 늦어진 것을 두고 뭐 객관적으로 많이 지연됐다라고까지 우리가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가 단독주택의 형태였기 때문에 경호경비 태세를 좀 갖추기가 조금은 용이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서초동 사택의 경우에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이 700세대 이상의 세대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 지하에 있는 상가에는 50배 이상의 상점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호경비 상태를 어떻게 갖춰야 되는가 이 부분도 경호처에서 논의가 필요했을 것 같고요. 또 윤 전 대통령도 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간의 일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 서초동 사택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외곽에 있는 어떤 단독주택을 구해서 반려묘나 반려견을 좀 키우기에 용이하고 또 경호등 설치가 조금 더 용이한 이 수도권 인근에 있는 단독주택도 함께 알아봤다라는 보도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일주일 안에 어떤 집을 구하는 것이 조금은 어렵다라는 것이 며칠간 이 장고 끝에 나온 결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즉 이전에 이제 선례였던 박 전 대통령보다는 이 공동주택 형태였기 때문에 고민할 부분이 많았다라는 점, 그래서 대안까지도 조금 고려하느라 시간이 조금 지체됐었던 것이라 보여지고요. 오늘 늦은 오후를 선택한 것은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나와서 이 서초동 사택까지 가는 곳은 교통 통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아마 평일이고 출퇴근 시간 등을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시기를 이 경찰과 논의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대통령은 파면이 되더라도 추장 10년간 경호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네, 그 그렇습니다. 이유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혹시 배우자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경호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만 경호 대상인 겁니까? 퇴임한 대통령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10년 동안 제공받는데 퇴임한 대통령과 배우자를 포함한 것이 대통령의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예. 만약에 만약에 대통령에게 다른 가족이 있었다면은 그 가족들도 함께 포함이 되나요? 아닙니다. 아, 퇴임한 대통령은 아니고요. 예. 현직 대통령은 가족을 포함합니다. 네. 영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포함할 수도 있고요. 음. 또 결혼한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경호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퇴임한 대통령은 본인과 배우자에 제한합니다. 예, 저희가 조금 전에 서울 서초동 사저로 들어서는 김건희 여사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주변에 뭐 경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까? 저희 일반인 시선으로 보기에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보기엔 제가 아는 후배들 지금 현재 지휘부에 있는 경호본부장, 그다음에 실제로 경호 업무를 담당하는 현직 베테랑 경호관들이 중간에 자신들의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예. 경계해달 대상에 대한 경계나 또 자기가 맡고 있는 사주 경계하는 어떤 부분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고요. 아마 제가 생각해도 오늘 많은 사람이 어디 한남동 사저나 예. 서초동 복귀하는 그 사저 앞에도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해서 경호처의 유유병력들 휴가 내서 와서 이렇게 환송까지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경호처에 지금 대기하는 병력들은 아마 전원 대기하고 또 이제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담 경호팀 인원들이 주가 됐을 거고 예. 또 대기하는 인원까지도 포함해서 현장의 안전 유지와 그다음에 위험 요인에 대한 제거, 차단 이런 임무를 잘 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조금 전에 윤 전 대통령이 퇴거까지 일주일이 걸렸는데 왜 박 전 대통령에 비해서 이렇게 길어졌냐고 여쭤봤더니 공동주택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 공동주택을 처음 경호한 건 아니었잖아요. 취임 뒤에도 6개월 정도는 계속 이쪽에서 경호를 했던 거 아닙니까? 사주를 포함한 경호 대상지의 행사장은 경호 구역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사장이나 아니면 사저 공간이 위치한 지역을 경호 구역으로 설정하고 경호 구역을 설정하는 이유는 경호 구역 안에서 경호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활동을. 예. 그래서 경호 구역 안에서의 출입 통제, 검문 검색, 교통 관리 이런 행위를 할 수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새롭게 들어가는 이번에 들어가는 그 사저는 주상복합 단지고요. 예. 아까 변호사님 얘기했듯이 지은 지 한 20년 됐고 700여 세대가 있는 또 지하 1층하고 1층에는 상가 한 50여 개가 입주해서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다중이용 시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마 사저를 포함한 지역의 경호구역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많은 출입 요인들 여기에 대한 통제 대책을 수립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통제 방법을 결정하는데 고려 요소가 많다는 것은 나름대로 경호라고 하는 업무의 특성상을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경호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게 아니라 무결점을 결점 없는 것을 추구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요인을 줄여가거나 없애가는 게 아니라 완전한 무결점 상태로 만들고 경호를 하는 것이 경호의 원칙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무결점 경호를 하려면은 700여 세대가 함께 사는 주상복합 고층 건물이 적합하느냐 이에 대한 의문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단독주택으로 경호를 하게 되면은 단독주택이 더 유리하게 됩니까? 경호적 측면에서는 출입하는 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죠. 지금 주상복 같은 경우엔 거주하는 단지 안에 많은 주거민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상가에
출입 인원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 인원에 대한 통제를 어차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방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경호팀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인원 중에 위험한 요인들이 아니면 위험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예. 사전에 가려내야 될 거고,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는 사람이 발견되게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검문 검색해서 위험 요인을 제거한 상태로 그 공간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주거하고 있는 해당 층, 그 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접근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발행되는 물건에 대한 확인을 확실하게 하고 경호 조치를 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네, 지금 퇴거 전에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들과 만남을 계속 이어가고 또 일각에서는 사적인 만찬을 벌였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만약에 퇴거 준비 관련이 아닌 곳에 이렇게 예산을 소비를 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뭐 이것이 개인 용도로 쓰는 것이니 업무상 횡령이 아니냐라는 뭐 이슈들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요. 파면이 되었지만 어찌됐든 이 사주로 옮기는 과정 중에 이 정치인들과의 논의할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다라면 또 개인적인 용도로의 횡령으로까지 우리가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파면된 그 순간부터 더 이상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주로 이용하는 그 기간이 사실은 굉장히 지체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저 이용 자체가 국민들의 세금이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때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저에서 사저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인데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보낸 것이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일부러 너무 지연시킨 그런 기간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기간 동안 사저로의 이동과 경호를 준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그 안에서 어떤 식사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진 부분은 어떤 횡령의 고의까지 우리가 인정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만약에 사저로의 이동이 한 달 내지는 두 달 이렇게 장기화됐다면 이것은 사저회가 이런 주상복합이라는 특성을 아무리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만큼의 시간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서 의문이 품어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렇게까지 장기화가 됐다면 업무상 횡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볼 수 있겠지만 일주일이라는 기간은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포섭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요. 이 기간 동안 어떤 식사를 했거나 어떤 이 관련자들을 초대해서 같이 뭐 식사를 진행한 것을 두고 어떤 형사상 책임까지 묻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의 경우 구체적으로 뭐 예우가 되는 것도 있고 박탈되는 것도 있을 텐데 예우로서 제공되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최소한의 경호군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임 대통령, 퇴임한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예우가 대부분 상실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실되는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중에 뭐 몇 가지 소개해 드린다면 예를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당시에 받았던 그 임금의 보통 95%를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박탈이 되고요. 또 서거 후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결국 박탈되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어떤 보좌관 등의 이 수행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적 지원도 받을 수 없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보는 것처럼 이 최소한의 경호 경비는 기본적으로 5년간 제공이 되고 필요한 경우 뭐 고령 등 이 경호처장이 봤을 때 필요한 사유가 인정된다라고 하면 5년의 기간 동안도 연장될 수 있어서요. 최장 10년까지는 경호 경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누리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상복합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경호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궁금합니다. 무슨 경호동 설치라든가 뭐 경호 대상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 떨어지면 안 된다 이런 룰이 있습니까? 주상복합이라고 하는 그 특정 사항이 경호하는 팀 입장에서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여건입니다. 예. 그러나 주민들의 어떤 불편 요인과 그다음 경호 대상자의 안전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게 전담 경호팀의 일이고 업무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다양하고 복잡한 경호 환경에 다양한 경호 조치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입주민 또는 상가 출입 인원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입주한 상가 영업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있도록 아마 최선을 다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예. 윤 대통령이 입증한 이후라도 경호 활동으로 인한 불편 요인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현장 경호 책임자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또 노력할 것이고 또한 입주민과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아마 전담 경호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아마 그 일은 먼저 해결할 것 같습니다. 주민 불편 같은 경우는 경호 책임자가 어떻게 뭐 대화를 통해서 협의에 이릅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거의 뭐 좀 이렇게 공지하는 그런 식입니까? 요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또 그럴 권한이 대통령 경호처에 전담 경호팀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마 그 요구하는 입주민과 불편을 해소하는 부분과 서로 타협과 절충을 해야 되겠죠. 설득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런 불편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또 금방 해소될 수 있도록 아마 지혜롭게 해결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일방적인 강압적인 어떤 그런 행위로 경호 행위를 하는 조직은 아닙니다. 예. 지금 경찰이 오늘 사저 이동에 대비해서 사저 일대에 4개 기동대, 1개 제대 경력 280여 명을 배치했는데 추후에도 경호처 요청에 따라서 단지 외곽 경비를 지원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경찰력이 어느 정도 동원될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그 판단은 윤 전 대통령을 모시고 지금 가 있는 전담 경호팀장이 있고 그 팀 밑에 서너 개 과가 있는데 모든 결정은 전담 경호 책임자인 전담 경호 팀장이 결정을 할 예정인데 외곽에 경찰 인력이나 또는 지원 요소가 많이 있게 되면 경호처를 통해 가지고 해당 경찰청이나 군부대 인력을 지원받는 그런 형태로 업무 협조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전직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팀은 한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됩니까? 자료에 보니까 41명 내외 또는 50명 내외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예. 현장에 지금 구성되어 있는 40명 또는 50명의 인원은 근접 경호를 담당하는 수행 경호를 주로 업무 수행하는 그 팀과 사저 주변에 경비 업무를 하는 전담 경비 전문 인력이 아마 40명 또는 50명의 구성 인원의 한 80~90% 생각을 하고요. 주요 장소별로 분산 배치되어 있군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예. 또 40명을 근무 주기 또는 교대로 해서 40명이 24시간 계속 근무할 수 없으니까 예. 행사 대기팀, 그다음에 교육팀, 휴무팀 뭐 이런 식으로 한 서너 개 팀으로 나눠서 돌아가다 보면 40명을 3개 팀으로 나누면 한 12명 정도? 예. 12명 정도가 해당 날짜에 근무를 하고 그 다음날 휴무를 하는 이런 형태의 근무를 하게 되면 직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전담팀이 40명 여부는 그렇게 넉넉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특히 곧바로 퇴임한 대통령은 아무래도 어떤 활동이나 또 어떤 행사가 많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인력이 대단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안정되는 시간까지 나름대로는 지금의 인원을 유지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호 경호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어제 파악이 됐는데 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진짜 수차례 구속영장 신청 끝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이 내주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갔는데 그렇다면 혹시 수사에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변수를 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 이상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니라는 점.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현재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피의자로 경찰에 입건된 상황이고 조만간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 첫 번째 변수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아마 조만간 경찰에서 이 김성훈 차장 등 그 대통령 경호처를 이용해서
이 정당한 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어떤 공범 행위를 했는지 이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 같은데요. 이 변수를 보자면 그간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던 이 김성훈 차장이랄지 아니면 이강호 본부장 이 실행 행위를 한 이 실행자들에 대한 수사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실행자들에게 어떤 이러한 실행을 지시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가 된다면 또다시 한 번 더 이 수사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어떤 공모가 있었는지를 알아보려면 이 관저나 공간 안에 어떠한 그런 자료가 남아있는지 압수수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간 이 압수수색 영장은 나왔지만 집행은 이 경호처 뭐 김성훈 차장이든지 이전 전 처장이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번번이 막혀왔거든요. 영장은 나왔는데 집행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수사를 한 다음에 경찰은 재차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미 영장은 발부받았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영장을 재청구했을 때는 저는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다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이 공간에 간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집행의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좀 더 높을 수 있다. 그 이유는 김성훈 차장이든 아니면 이강호 본부장이든 이 다른 경호처 직원들에게 어느 정도 지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협조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어떤 압수수색이 성공적으로 맞춰진다 하면 새로운 증거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점에서 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사건이 다시 한 번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이 뭐 공식적인 활동, 예컨대 법원에 출석한다든지 이런 것 외에 지극히 개인적으로 뭐 산책을 한다든지 뭐 외부 출입을 한다면은 이때도 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되는 겁니까? 당연합니다. 예. 관저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전남경호팀은 대통령 신변 안전에 대한 책임을 24시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뭐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 기일입니다. 일단은 내란 혐의로 기소를 당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피고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항상 매 기일마다 출석을 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공판을 준비하는 기일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됐고요. 변호인만이 출석을 해도 무방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음 주 월요일이죠. 14일부터 1심 재판의 결과가 선고되는 선고기일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매 기일 매번 출석을 해야 되는 의무가 부여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14일에도 아마 많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지지자들이 법원 인근으로 모일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법원에서는 오늘 오후 8시부터 재판이 있는 날이죠. 14일 자정까지 일단은 출입을 통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전에 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을 고려해서 법원도 이 보안과 안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윤 전 대통령 측, 즉 경호처의 요청으로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도 허용하겠다라고 법원이 밝힌 만큼 아마 오늘은 굉장히 공개적으로 지지자들과의 어떤 스킨십도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모습을 보인 반면 아마 14일에는 조심스럽게 추측컨대 아마도 그냥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조용히 또 들어가고 재판에 임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떠한 메시지는 변호인을 통해서 내놓지 않을까. 그 이유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직접 진술은 어떤 증거로 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한 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형사재판 관련한 메시지는 앞으로 변호인을 통해서 내놓을 가능성이 조금 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지 네. 않겠습니까?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때부터 5분의 대통령을 경호하면서 이렇게 연판장이 돈 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었던 것 같아요.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네, 700여 명 직원 중에 상당수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호 본부장은 계속해서 직을 유지하겠다는 건가요? 후배들하고 충돌이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선배로서 어떤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옳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은 제가 그 선배 또는 출신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근데 이 김성훈 차장 관련해서 제가 일부 보도 내용을 좀 보면 지금 밑에 있는 이제 직원들이나 후배들의 불만이 이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경호를 하다가 생긴 사건이 바로 특수공무집행 방해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 경호처 직원들이나 공무원,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공무원들은 직무를 수행하다가 어떤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수사를 받을 때는 보통 직위해제가 됩니다. 일단 직위해제를 통해서 그 해당 직무로부터 배제된 상태에서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때는 징계유로 회부가 되고요. 검찰에서 불기소를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김성훈 차장 등의 경우에는 직무해제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부 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형사사건에 연루됐다고 해서 무조건 직위해제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예외인가를 두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까지 나온 보도 내용에 따르면 김성훈 차장은 일단 사퇴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직을 이어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후에 뭐 연판장이랄지 이제 여러 가지가 또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을 해서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내용의 보도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주민 협조가 없어서 인근에서 이렇게 상주 공간 경홀역이 상주의 공간이 조금 마련이 어렵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경호원들의 상주 공간 마련 또는 대기를 위해서 필요한 공간 마련 이런 것들은 대통령 경호처에 예산으로 준비하고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여지껏 관례였습니다. 또 퇴임 대통령이 퇴임하게 되면 1년 전 예산에 사적 공간의 전담 경호팀의 거주 공간 또는 근무 대기 공간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주변에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저 주변에 어떤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근무 환경을 만들어 줬고요. 거기에 예산은 대통령 경호처 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개인적인 사전 비용이나 주민들의 어떤 비용을 각출해서 근무 경력, 그러니까 경호 관련된 인원들이 근무하는데 편의시설을 제공하거나 이러진 않는 거고 알고 있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서 6개월 정도 지금 오늘 다시 돌아간 서울 서초동 사저에서 출퇴근을 했는데 이때는 경호처 직원들이 어떤 건물을 임대해서 6개월 동안 임무 수행을 했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네, 중간에 아마 관리사무소 쪽에 공간을 협조를 해서 빈 공간하고 지하 1층에 있는 상가 일부 빈 공간을 활용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전담 경호팀이나 아니면 당선자에 대한 어떤 경호팀들이 나가면 경호 환경에 대한 위험 요인 분석을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으로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고 또 특히 경호 대상자가 그 주거하고 있는 환경에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 접근로에 대한 차단 또 거기에 필요한 인력 이런 것들을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들은 비용 그러니까 통제시설이 됐든 아니면 대기 공간이 됐든 이런 것들은 경호처 예산으로 마련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근무 여건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사저 인근에서 집회를 예고를 했다가 장소를 바꾸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 사저 인근에 지금 집회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네, 현재 경찰이 일시적으로 지금 집회를 금지해 놓은 상황인데요. 공교롭게도 윤 전 대통령의 지금 사저가 위치한 아크로비스타가 저도 이제 사무실이 그 인근이라 잘 아는데요. 이 중앙지방법원 100m 이내입니다. 바로 앞이에요. 그래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처럼 이 중요한 이 헌법 기관들이 위치한 곳에 100m 내에서는
경찰서장은 이 5개 집회나 이 시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 규정이 있는데요. 어떤 이 헌법재판소나 이 법원에 어떤 공공의 안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해 우려가 없다라고 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지지자들의 세력이 굉장히 두텁고요. 또 이전에 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의 어떤 폭력적인 상황까지도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오늘처럼 직접 내려서 어떤 지지자들에 대한 호소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감정적 동요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경찰에서는 사저 인근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법원 100m 이내이기 때문에 일단 그 100m 이내에서는 집회나 시위 부분에 대해서 금지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일부 보도 내용을 좀 보면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재판이 있는 이 법원 인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이 있는 14일에도 이제 법원 인근 100m 이내에 집회가 금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마 재판 초반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제 경찰에서 어떤 집회나 시위 부분에 대한 어떤 통지가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서울 서초동 사저에서 이제 법원 청사까지 중앙지법까지 도보로는 일반 걸음거리로 한 8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역시 국민적인 관심도 많아서 취재진들도 많이 몰릴 텐데 재판에 출석하는 윤 전 대통령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과거에 지금 윤 대통령이 처음이 아니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예전에 봉화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와서 예. 법원 청사에 내려가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도 보이고 했는데요. 뭐 최근에는 이명박,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도 재판을 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물론 거리로는 가깝지만 도보로 이동하는 경우에 거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그 제한 없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경호팀에서 허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건의를 해서라도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법원에서도 아마 대통령에 대한 예우 때문에 차원에서 그랬는지 당분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던데 아마 그런 방법으로 아마 일반 기자들이나 그다음에 뭐 환영 또는 반대하는 인파들 속에 이렇게 묻혀서 대통령의 법원을 출입하는 일은 당분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일반인 신분이기 때문에 네.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혐의로도 추가 수사가 가능해졌고, 그래서 어떤 혐의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다시 구속될 가능성은 얼마나 높다고 보시는지요? 네, 아까 설명드렸듯이 일단은 경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사건, 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사건이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등을 동원해서 이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황이고요. 아마 이에 대해서는 아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경찰이 소환 조사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조만간 경찰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직권남용 혐의인데요.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이 내란의 수괴, 즉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가 되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 등의 경우에는 같은 12월 3일 비상계엄 전후에 있었던 행위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제명은 단순히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국방부 장관이라는 직권을 남용해서 권한 행사를 방해한, 즉 직권남용 혐의로도 함께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 또한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을 때 수사받았던 죄명이 단순히 내란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직권남용까지 같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두 개의 사건, 두 개의 죄명으로 함께 수사를 받다가 이 사건이 검찰로 이송이 됐고요. 검찰에서는 고민 끝에 그때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 즉 기소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직권남용 부분은 빼고 이 내란의 수괴 혐의로만 재판으로 넘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 신분을 잃은 만큼 아마 조만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해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이 내란 사건의 병합 신청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직권남용 사건 같은 경우에는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관련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인 사실 확인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관련해서는 추가 소환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조만간 추가 기소를 하는 이 형식적 절차를 통해서
통해서 기소 절차에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 대선 당시에 이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 업체를 이용해서 무상으로 여론 조사를 80여 회 이상 제공받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이 전 국민에게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김건희 여사가 개입됐다라는 것을 입증케 하는 많은 증거들이 이 명태균 씨의 황금폰, 이른바 황금폰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명신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황금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검찰이고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바로 윤 전 대통령 현재 위치한 사저로부터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지난달 이 김건희 여사에게 어떤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이미 한 상황인데요. 사저로 옮긴 만큼 조만간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 수순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순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쭤보면은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다면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과거에는 이제 규정시설에 있을 때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고요. 지금은 전직 대통령 신분입니다. 네. 경우에도 뭔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구속 기간에는 말씀한 대로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팀에서 규정시설에 규정시설 내부에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달라고 상주하고 있었고 비상 상황에 대비를 했었는데 예. 이제는 과거 대통령들의 경우와 동일하게 아마 규정시설 내부에 경호팀이 상주하는 어렵지 않겠나 예. 이 판단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김한목 신안산대 경찰경호행정학과 교수 이고은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기 광명시 지하철 신안산선 지하 공사 현장 인근 도로가 무너졌습니다. 작업자 한 명이 지하에 고립됐고 한 명은 현재 연락이 닿지 않아서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공사 현장 인근 도로가 무너졌습니다. YTN에서 확보한 영상을 함께 보시면 통제선 안쪽 도로가 아래로 푹 꺼져 안쪽에 있는 흙이 다 드러난 모습입니다. 도로 전체가 갈라지고 주저앉았는데 도로변 간판도 쓰러져 있고 건물도 기어오른 모습입니다. 주변에 있던 목격자는 쿵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까 분진이 날렸다면서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또 다른 제보자는 환기구 안쪽 공사 현장으로 공사 작업자들이 들어간 상태였다고 말했는데 폭발과 함께 가스 냄새가 많이 났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고 이후 작업자들 연락이 끊겼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구조 대상자가 2명이고 이 가운데 굴착기 기사 1명은 통화가 됐다며 현재 지하에 고립돼서 소방에서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1명은 사고 당시 지상에 있다가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실종자 수색 작업과 함께 인명피해 상황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한 아파트에선 주민 모두에게 집에서 대피해달라고 방송으로 안내한 상태입니다. 광명시도 오후 5시 반쯤 도로 붕괴로 인근 지역 도시가스가 차단돼 복구 중이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네, 사고가 난 곳은 신안산선 터널 공사 현장 붕괴 우려로 통제된 곳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공사 현장에서 지하 터널을 받치던 지지대에 균열이 생기면서 작업자들이 대피했습니다. 사고 우려로 공사장 주변 양지 사거리에서 안양 호연 삼거리까지 양방향 2km 정도 구간이 통제됐었습니다. 경찰과 관계당국, 시청 등이 함께 전문가 안전진단을 진행하면서 보강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도로가 무너진 거였습니다. 네, 이렇게 실종자까지 나오면서 현장에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장 상황 확인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사고 수습을 위해 사고 대책본부를 꾸렸습니다. 국토부는 박상우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했으며 신안산선 민간 투자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넥스트레인도 현장에 사고 수습 본부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우 장관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소방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사고 현장 수습에 힘써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가 비전 발표회를 열어 K 이니셔티브로 세계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친 이재명계와 친 문재인계 인사를 두루 아우른 통합형 경선 캠프도 직접 소개했습니다. 김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전 발표회장으로 국회 소통관을 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 앞서 다큐멘터리 영상을 통해 공개한 K 이니셔티브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냉혹한 글로벌 전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모방에서 주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시대를 개척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날 것입니다. 저 이재명이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로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길을 열겠습니다. 이념과 진영 대결이 생존 문제 앞에선 모두 사소한 일이라면서 이른바 잘사니즘과 실용주의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공정의 주안점을 뒀다면 이제는 글로벌 경쟁과 기업 등을 부각해가며 성장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는 평가입니다. 이 예비후보는 이른바 일극체제 비판을 의식한 듯 친명색채가 강하지 않은 인사들에게 중책을 맡긴 통합형 경선 캠프도 직접 소개했습니다. 개파색이 였다고 평가받는 오선 윤호중 의원이 선대 본부장을 맡게 됐고 친문재인계 인사로 꼽히는 한병도 박수현 의원이 합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먹사니즘이나 잘사니즘을 야바위꾼의 호객행위라고 맹비난하면서 이 예비후보가 퇴장하는 게 정상국가로의 첫걸음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본인이 말한 K민주주의에서 K는 코리아가 아니라 킬인 것입니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가 말한 실용주의 역시 거짓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는 당대표 사퇴부터 다큐멘터리 영상 출마 선언 그리고 비전 발표까지 사흘간 대선 출마 이벤트를 이어갔습니다. 향후 경선이나 대선 레이스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포석이란 분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번 대선을 체제 전쟁으로 규정하며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당 선관위는 2차 회의를 열고 토론회 방식 등 경선 계획을 구체화했는데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투표권을 제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출마를 저울질해오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국회에서 공식 선언을 하고 대권 도전에 나섰습니다. 나 의원은 이번 대선이 체제 전쟁이라며 입법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마저 민주당에 넘어가면 진정한 독재의 완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본질은 바로 체제 전쟁입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냐. 이른바 윤심을 등에 업었다는 평가도 나오는 나 의원은 일단 자신의 출마 결심이 대통령의 말 때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으로 출마를 결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대선 행보를 시작한 김문수 전 장관은 청년단체가 개최한 연금개혁 규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연금 모수 개혁안은 청년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계약이 됐다고 비판하고 재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국회 의원회관을 돌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났는데 아직 여의도 기반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새몰이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무조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후보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오는 14일 출마 선언을 예고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장직을 내려놓으며 상대적으로 후발주자로 대선 준비에 뛰어들었는데 TK 지역 민심을 배려한 행보란 해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선거관리위는 경선 토론회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서류 심사 통과자들은 3개조로 나눠 1차 토론회를, 1차 경선 생존자가 될 4명은 1대1 주도권 토론과 4인 토론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MBTI 자기소개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밸런스 게임 등 흥행을 위한 예능 요소도 대거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경선 과정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한 것을 두고는 진통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해당 조항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만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전국민 여론조사가 아니라며 대국민 사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5대5 룰의 역선택 방지 그걸로 후보를 뽑으면 어떤 사람이 후보가 될지 너무 뻔하게 보여요. 국민의힘에선 치열한 내부 경쟁이 경선 흥행으로 이어질 거란 기대가 적지 않지만 경선 유권자를 전 국민을 상대로 열어놓는 완전 국민 경선 없이는 민주당을 상대로 한 본선 경쟁력이 제한적일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면서 현역 의원 50명이 지지한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왔습니다. 한대행 출마론에 민주당에서는 내란 수괴 대행이다, 노욕과 같은 거친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밑 논의에 그쳤던 한덕수 권한대행 대선 차출론에 차츰 무게가 실리면서 국민의힘이 연일 들썩이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현역 의원 50명 지지설은 확인해보지 않았다면서도 경쟁력 있는 후보가 참여하는 건 좋다며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컨벤션 효과도 높이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갖게 돼서 뭐 나쁘진 않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 역시 출마가 이루어지면 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와 여러 면에서 대비돼 중도층을 끌어모을 수 있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대권 주자들은 한 대행이 절대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출마 가능성에 선을 그었고 외부에서 또 후보를 데리고 오는 것이 맞느냐는 회의적인 목소리 역시 만만찮습니다. 또 용병론 나오는 거군요. 그러면 당신들은 후보를 낼 그런 능력이 없는 정당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대행 출마 가능성을 두고 범진보 진영의 전망은 엇갈렸습니다. 한 대행과 동창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전형적인 공무원 스타일이라면서 출마 가능성을 낮게 본 반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정치적 야망도 있고 좋은 계획도 나와 있지 않느냐며 출마가 확실하다고 점쳤습니다. 출마 여부를 두곤 의견이 엇갈렸지만 출마가 부적절하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치적 야심에 빠져 역사를 퇴행시킨다는 비판은 물론 내란 수사는 철벽 방어하고 있으니 내란 속의 대행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대권 욕심에 푹 빠져서 민생은 뒷전입니다. 대권 욕심, 노욕 같은 날선 표현들까지 민주당 지도부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노욕에 빠져 위헌 월권의 헌재 쿠데타에 이어 트럼프 통화까지 팔아가며 출마 장사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한덕수 대행의 이름이 등장하는 등 대중의 주목도 역시 점점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한 대행이 대선 관리에만 매진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적잖은 만큼 보수 진영 일각의 기대처럼 실제 출마가 이뤄질진 아직 미지수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일주일 만에 한남동 관저를 나와 서초동 사저로 이동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를 나서며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윤 전 대통령 퇴거 당시 영상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뭐 제가 예측했던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던데 지난 1월 그 법원에서 구속 취소가 되면서 3월 달에 3월 8일인가요? 9일 날 서울구치소에서 나올 때와의 모습과 거의 비슷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결국 그 국민들에게 어떤 진솔한 사과와 반성 이런 부분들은 없었다. 특히 이 대통령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파면 당하고 지금 이 관저에서 사저로 나가는 대통령이라면 조금 더 부끄러운 모습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모습 속에서 마치 금이 환영을 하는 듯하게 그런 모습으로 사저로 돌아가는 모습, 글쎄 국민들께서
저 모습을 보고 과연 납득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문이다 싶고요. 끝까지 반성, 사과 또는 이 속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메시지가 없이 맨 앞줄에 청년들만 도열시켜 놓고 청년들에게 포옹하고 악수하고 또 지나가면서 사람들에게 그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주는 이런 모습만 가지고 과연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그런 그 호칭을 쓸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좀 매우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눈에 띄는 부분이 그 학교를 상징하는 점퍼, 이른바 과잠을 입은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이들이 앞에 있었고요. 윤 대통령이 울고 있는 학생을 향해서 포옹도 해주고 악수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 점은 어떻게 읽으십니까? 방금 이제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기 나와 있는 분들도 다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기 직전까지 지지율이 40%대를 유지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국민 전체를 100으로 볼 경우에 40%의 국민 정도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기 나오신 분들 전부 다 통틀어 가지고 뭔가 대단히 국민이 아닌 것처럼 비정상적처럼 얘기한 것은 좀 지나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나와 있는 것은 지난번 탄핵과 굉장히 다른 면인데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시국 선언도 하면서 많은 탄핵 반대에 대한 여론을 젊은 목소리를 많이 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받쳐줬었다. 따라서 풍찬 노숙도 하고 단식도 하고 삭발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년이 나와서 가는 길을 좀 뭐 인간적으로 배웅해 주는 거 거기에 대해서 무슨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분들도 우리나라 국민이다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도 관심이었는데 퇴거와 함께 변호인단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 했는데 어떤 길을 말하는 걸까요? 글쎄요, 저 새로운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뭐 잘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새로운 길에 지금 국민의힘 또는 앞으로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분들만을 위한 길이 아닐까. 사실상의 지금 관저 정치가 이제 사저 정치로 옮겨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상황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좀 전에 청년들도 그 국민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아까 이 그 관저 앞에 정문 앞에 도열해 있었던 청년들이 저 경호 라인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과연 그냥 우연일까? 아니면은 제가 저기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니까 유튜버를 통해서 저 앞에 가서 저 대통령을 영접할 사람들을 모집했다라는 그런 기사도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철저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행보를 위한 기획 같은 것이 아닐까. 뭐 본인은 대한민국의 미래 또 그 중에서도 청년의 미래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방하는 그런 대통령으로 마지막 이미지를 남기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기획됐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안국역 앞에 모여라고 공지를 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모일 줄 알고 10만 명이 모일 거라고 집회 신고를 했었는데요. 실제로는 5,500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소집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작은 사람들이 모였었고요. 저렇게 청년들이 모이는 것은 청년들은 누구의 지시받고 모이지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MZ 세대는 더 그렇죠. 그리고 저기 나온 이제 청년들은 MZ, 그러니까 시국선을 주도했었고 그다음에 광장에 나가서 연단에 올랐던 청년들입니다. 자발적으로 나온 저 청년들에 대해서 저렇게 뭔가 기획에서 나온 것처럼 좀 의도적으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비판한 것은 굉장히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저 청년들을 폄훼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새로운 길에 대해서는 역시 같은 질문 드려보면요. 새로운 길, 저도 이제 어떤 방법일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대통령이 말하는 새로운 길, 전 대통령이 말하는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아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수호와 그다음에 헌정 질서의 정립, 아마 이 방법을 이 안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과연 사저 정치로 하는 방법이 있느냐? 아니면은 또 다른 제3의 어떤 방법을 추구하느냐라는 건데 아마도 다음 주부터 형사재판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본인 전 대통령으로서 본인의 형사재판에 좀 집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파면 이틀 만에 퇴거를 했는데 지금 일주일이 걸린 데 대해서 또 많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저기 그 4월 4일 11시 22분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대통령은 직위를 완전히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관절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께서는 전 대통령은 본인이 기각 또는 각하돼서 다시 직무에 복귀할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퇴거 준비를 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파면 결정이 난 다음부터는 빠르게 퇴거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 그것은 관저 정치의 다름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을 관저로 초대하고 거기에 그 식사하고 그 과정들 속에서 모르겠습니다. 그 비용을 누가 댔는지, 국가의 예산인지 아니면 뭐 사비를 털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어떤 국민을 통합하고 그 본인의 그 반성, 사죄 이런 메시지는 전혀 없었고, 지금의 이 본인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조기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기를 바란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그 힘을 실어주는 듯한 그런 메시지들이 나왔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한 처신을 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 관절을 이렇게 무단으로 이렇게 점거하는 상태에서 이런 메시지들을 내는 것이 맞느냐 하는 비판이 그래서 따라온 것이고, 조금 더 서둘러서 사조로 이동할 수 없었던 뭐 경호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양해를 구할 수 있다면 국민들께서도 그 인지상정으로 그 부분을 양해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전혀 그런 메시지 없이, 국민에 대한 대국민 사과 메시지도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일주일 동안을 그 시간을 보내고 나가는 이런 광경들을 보고, 또 마지막 나가는 모습이 마치 금이 환영이나 하고 온 것처럼 임기를 5년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중간에 파면이라는 중대 결정을 맞아서 이 관절을 비우는 그런 모습치고는 너무나 좀 다른,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했었던 모습하고는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좀 비판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정치인들이 관절을 찾았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메시지가 나가는 모습에 대한 비판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부수적인 현상인 거고요. 실제로 바로 이제 사저로 옮기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어떻게 됩니까? 양옆에 집이 있고요, 위아래 집이 있고 맞은편에도 집이 있습니다. 청진기만 갖다 대도요, 자세히 들으면 안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들립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서베일런스 시스템이라 해가지고요, 계단이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또는 옥상에서 내려온다든가 이런 곳에 전부 다 모니터를 또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24시간 모니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까 왜 벽에 보면 기대면 청진기 되면 들린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벽에 전부 다 이격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떨어지게 해서 귀를 가까이 대거나 어떤 기계 장비를 동원해서도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급 기밀을 다루었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 설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남게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있던 손님들 불러가지고 그동안 지켜준 감사하다라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뭐 어떤 정치적 의미를 부여한 건 좀 맞지 않다 생각 들고요. 경호처의 입장은 어떠냐면 대통령 경호에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호 관계에서 차라리 거기서 비용을 들이면서 있는 게 경호의 가장 목적을 최종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대통령이 호텔로 이동한다거나 또는 찜질방에 간다거나 하면 경호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겁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최적의 경호, 그다음에 사저의 이동까지 다 준비를 마친 과정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 2017년도에 22년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임기를 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냐면 호텔로 가셨어요. 지금의 상황보다 그 22년의 상황은 훨씬 더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2년 5월 10일 0시를 기해서 대통령의 권한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넘어가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9일 낮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무엇이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당시 당선인이죠. 당선인 측에서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5월 10일 0시부로 청와대를 개방할 테니
그 전까지 방을 비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 그 바깥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텔이나 이런 데의 경우를 이렇게 더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안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주일이나 지나서 나오게 된 부분에 대한 비판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과거에 본인이 했던 사례에 대해서도 참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 소지는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제가 짧게 반박하겠습니다. 호텔 이동한 거는요. 언제까지 나오라고 해서 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호텔 이동한 게 가능했습니다. 그 알려준 것과 호텔 실제 이동한 것은 일주일 정도 간격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임기 한 6시간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약간 청와대 개방 때문에 쫓겨나듯 나와서 좀 잔인했던 거 아니냐 이런 사실 비판도 나왔던 거는 사실 아닙니까? 아니 미리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본인도 오케이 했고요. 대통령이 만약 전임 대통령이 난 임기 시간 다 채우고 나가겠다면 그럼 개방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 협의가 가능했기 때문에 있었던 일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게다가 또 지금 서초동 사저가 지금 공동주택인데 지금 반려동물이 11마리가 같이 갔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좀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이동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지금 반려동물들 반려견, 반려묘 해서 한 11마리 정도가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조치들이 좀 준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사람들과 함께 뭐 가족같이 지내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다면 미리 좀 더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 만일의 경우라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이 나서 파면이 된다면 바로 이동할 수도 있겠구나, 퇴거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 플랜 A, 플랜 B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 11마리의 반려견과 뭐 함께 지금 그 사저에서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 생활 속에서 다른 단독주택이나 수도권 인근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다 예정하고 준비하고 옮길 수가 없는 그런 시간적 상황들 때문에 일단은 지금 그 직전에 거주하셨던 사저로 가신 건데 그 이후의 상황은 뭐 대통령 내분께서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따로 뭐 단독주택 관련해서 들으신 건 있습니까? 알아보고 있다 그 정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1마리나 되는 반려견과 반려묘를 집 안에서 키우는 게 집이 넓다 하더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생물이기 때문에요. 또 이제 대소변 분비물도 나오거든요. 그걸 매일매일 11마리 분량을 치우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당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경기도 인근에 좀 알아보고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투르크 국견인가 하는 큰 개가 있습니다. 그 개도 지금 서울대 동물원인가 지금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개가 덩치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도 수면을 170이 넘는다 그러고 다 크면은 2m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몸무게가 140kg 정도 나가고 그러니까 개들도 이제 데리고 오려 그러면 아마 개인 정원에 딸려 있는 개인 주택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아까 관저 정치를 말씀하셨는데 사저 정치를 이제 계속해 나갈지 이것도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여주셨던 모습을 보면 사저 정치는 뭐 사실상 예견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번 그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2개의 강을 건너야 될 것이다라고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는 탄핵의 강이고요. 두 번째는 윤심의 강이라고 보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사실상 국민의힘의 경선에 어느 정도 일정한 역할을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특히 탄핵에 반대했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찾아서 관저를 간다든지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만난 내용 또 통화한 내용을 밖에 나와서 언론을 통해서 다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엊그저께인가요? 윤상현 의원하고 전환길 강사하고를 또 관저에 부르셔서 같이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과 내용들이 그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메시지를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소위 윤심의 메시지가 바깥으로 계속해서 전달돼서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늘도 아까 윤곽근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문을 내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때마다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봅니다. 예, 조금 전에 그래픽 보신 대로 전한길 강사 윤상현 의원이 관저를 찾았을 때 나야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없지만 우리 국민들 어떡하냐, 청년 세대들 어떡하나, 이런 메시지를 남겼고, 오늘 조금 전에 관저 퇴거하면서 낸 입장문에도 청년들께서 자유와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밤낮 없이 관저 앞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사저 정치가 이어질 거라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런 청년에 대한 고마움을 이제 나타낸 메시지가 사저 정치를 의미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은, 높은 지지율, 40%의 지지율은 청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어졌다. 그리고 청년들이 지금 앞으로 미래의 주역으로서 또 유권자에서 활동할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존재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예의를 표하고 감사를 표현한 거, 이걸 가지고 너무 비난한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모른다고 때문에 김문기 씨 가족들은 엄청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김문기 씨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요. 누가 좀 더 인간적인 지도자감이 되는지 아마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 봅니다. 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권유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나경원 의원이 오늘 대선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윤심은 나경원 의원에게 있는 건가요? 글쎄요, 여기 대선 출마를 권유해서 정말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그냥 이제 본인이 판단해서 나오는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중진 의원이고요. 지난번에 원내대표 했을 경우에, 원내대표 시절에 조국 사태 때 굉장히 투쟁성 있는 모습으로 광장 정치를 잘 이끌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탄핵 반대 집회에서도 연단에 올라가서 투쟁력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 우파의 어떤 그 중량감 있는 의원으로서 미래 정치 지도자감으로는 충분히 자격이 있는 분이다. 그리고 당 대표도 도전됐었고 서울시장도 도전됐었고, 이번에 대선에 도전한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 아니겠느냐, 그렇게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덕수 권한대행 추대로는 끊이질 않고 날마다 계속해서 언론에서도 다루고 있고, 저희도 지금 이 순간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경선 자체가 아예 좀 꼬인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경선 꼬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국민의힘은 이제 경선은 민주당 경선과 다릅니다. 민주당 경선은 이미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매력이 없죠.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이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는,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제 경선이 될 거고요. 국민의힘은 많은 유력 후보들이 나와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 눈과 귀를 아마 사로잡을 겁니다. 그런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가 참여하지 않는 것은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국무총리로서 대선이라는 큰 어떤 국가적 사무를 봐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국무총리를 처음이자 마지막까지 윤석열 정부 내내 했던 유일한 국무총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덕수 총리가 야당과 잘 싸웠던 우리 우파의 정치인 겸 최종 관료 아니겠느냐를 하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좀 이미지가 지금 현재 좀 부각되고 있는 거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 참여를 한다 그러면 좀 더 안정감 있는 지도자로서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차별성이 크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나쁠 건 없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한대행이 출마를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뭐 본인이 지금 가타부타 결정을 내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뭐 가능성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가능성을, 어떤 선택을 하든지 빠른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그 지금 조기 대선을 관리해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본인이 직접 출마할 가능성을 놓고 이렇게 국민들께 저울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경선이 굉장히 흥행이 있을 것이다, 또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뭐 그럴 수 있을지는 잘 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번 주말에 한 50여 분 이상이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국민의힘에서 한 지금 15명, 뭐 20명 가까운 분들이 출마를 예정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국민의힘의 출마 예정자들 가지고는
이번 이재명 대표라는 거대한 그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꺾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지금 자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것이 흥행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선출된 후보가 한덕수 권한대행 때문에 더 이렇게 구도가 흐트러지는 그래서 경쟁력이 약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민의힘의 경선이 흥행이 될지 아니면 분열의 씨앗을 잉태하는 경선이 될지 그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습니까? 한대행이 만약에 후보로 나서게 된다면은 좀 힘든 상대가 될까 아니면 쉬운 상대가 될까 어떻게? 저희로서는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 실패한 윤석열 정부의 3년 임기 동안을 책임졌던 총리입니다. 그러고 지금 본인이 총리로 있던 시절에 비상계엄을 막지 못해서 본인이 모셨던 본인을 지명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 가장 큰 책임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거라고 보고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뭐 저는 출마하시기 위해서 나름의 빌드업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 두 분을 지명했다거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영어를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CNN 인터뷰를 했다든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강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지난 3년의 윤석열 정부 실패를 감싸 안을 수 있을 정도로 덮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이벤트는 아니다라고 평가하고요. 저희는 뭐 오히려 나온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 다시 한번 한덕수 권한대행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한덕수 대행 이름이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2% 지지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여기서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처음으로 등장했을 때 2%라는 거 그리고 의견 유보가 무려 30%나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37%지만 의견 유보가 30%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지금 민주당에서는 후보가 사실상 확정된 상태와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경선은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건 확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견 유보에 다 가 있는 거고 거기서 경선 세 차례 경선을 거쳐서 최종 후보가 확정이 된다 그러면 저 나머지 30% 의견 유보와 지금 나머지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가지고 골고루 나눠 가지고 있는 저 지지율이 합쳐져 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거의 비슷한 지지율 나타내면서 아주 치열한 승부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한덕수 대행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는 뭐 명확하게 안 나간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나간다고 선언을 하게 되면은 이런 지도자 적합도에서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오늘 갤럽 여론조사는 어떤 보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적합한 후보가 누구냐라고 하는 주관식 질문에 답변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이름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며칠 동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또는 본인이 본인 주위에 있었던 분들이 나름의 또 역할을 한 부분 때문에 올라온 것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이름이 올라왔을 때 다른 후보들과 별로 차별점을 찾지 못하는 2% 정도의 미미한 수준이라면 이것은 한덕수 돌풍 또는 한덕수 태풍이 아니라 차찬 속의 미풍에 그칠 가능성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만 이제 이번 주말 사이에 아마 각 언론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름을 넣고 여러 가지의 여론조사를 돌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들 속에서 나오는 이 지지율이 최소한 돌풍 정도가 되려면 지금 대선이 53일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 두 자릿수는 기록을 해줘야 되는데 아마도 이렇게 한 자릿수의 낮은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된 모습을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앞으로 한덕수 대망론 이 부분에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전 대표는 37%로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래프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어제 영상 출마에 이어서 오늘은 국회에서 또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한국민은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없는 길을 만들어 왔던 저 이재명이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로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길을 열겠습니다. K 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네, 그제 당대표에서 이제 사퇴를 하고 어제 영상 출마를 하고 오늘 비전 발표까지 했는데 사흘간 이렇게 대선에서 좀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이런 모습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 기획된 이벤트를 통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뭐 15룡, 20룡 이렇게 올망졸망하신 분들이 앞다퉈서 출마 선언하는 것과 다르게 이재명 대표가 3일 동안 계속해서 주요한 이벤트로서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다라는 부분들의 의미 있고요. 어제 영상을 통해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 내용들이 오늘 다시 한번 비전 선포를 통해 선포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되는 부분도 있었고 특히 앞으로 이 경선 캠프에 함께 하실 분들 사실상 이 통합이 완전히 이루어진 그런 이 캠프 구성까지 오늘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대한민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었다고 보고 특히 어제 영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호평들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따스함, 차분함 그리고 굉장히 그 안정감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크게 어필할 수 있었던 시간들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의 시간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 전 대표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지금 사실상 똑같은 얘기인데요. 어제 오늘 그제 세 번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경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낮은 상황인 거고요. 또 하나 이재명 대표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탄핵 정국 속이면 보통 야당 지도자가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니까 지지율이 굉장히 40%, 50%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30%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게 지금 몇 달째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본인도 좀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방송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너무 선량하다, 너무 착하다.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하나 정치 보복은 몰래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잔인하게 몰래 하겠다 이런 이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불안감과 두려움,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포비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30% 박스권 못 벗어나고 있는 한계 이것 때문에 아마도 이 똑같은 얘기를 세 번 나눠서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들고요. 오늘 갤럽 조사 말고 MBS라는 또 조사가 또 있습니다. 4월 7일부터 9일까지 한 조사인데요. 거기서 보면 어느 정당에게 투표하겠느냐가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이 37%, 국민의힘이 32%입니다. 굉장히 아주 5%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요. 여기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국정 기대감이 얼마냐 했더니 잘할 것이다 56%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각 정당의 지지율에서 큰 격차가 나지 않고 한덕수 권한에 대한 지지율이 56%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국민에 대한 어떤 기대, 국민의힘에서 어떤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길 바란다는 기대감이 잠재되어 있다, 물밑에 깔려 있다 그렇게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MBS는 4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18세 이상 1,001명에게 조사를 했고요.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95% 신뢰 수준을 보이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였습니다. 어제 나왔던 여론조사였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경선 캠프에 참여할 9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뭐 계파 색채가 뚜렷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양한 계파에 계신 분들을 모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이 당내 통합적인 그런 캠프를 구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일단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신 윤호중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문으로 알려져 계신 분이시고 윤우덕 정책본부장 또는 뭐 김영진 그 본부장
그리고 지금 정무총괄 실무를 맡고 있는 이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개파색이 굉장히 옅다라고 평가되고, 특히 오늘 한병도, 박수현 두 분의 의원들도 이 경선 캠프에 참여하셨는데, 이분들은 직전 문재인 청와대에서 정무수석 그리고 국민소통수석을 역임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만큼 지금 당내에 여러 계파를 다 아우르는 그런 통합의 그 선대위를 구성했다라고 보여지고, 경선 캠프를 구성했다고 보여지고요. 실제 경선 캠프도 굉장히 그 아주 작은 그 형태로 구성을 해서 더 이상 많이 계파 간의 움직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선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충분하게 소통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인선을 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글쎄 모르겠습니다. 다른 주자들이 어떤 캠프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특정 친명이다, 비명이다 이런 기준이 어떤 계파의 이런 경선 캠프의 기준은 아니었다라는 점을 오늘 잘 보여준 그런 인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증시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전에 6%대로 폭등했던 코스피는 다시 하락했는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이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전 6% 넘게 폭등했던 코스피는 파랗게 질린 채 출발했습니다. 2,400선을 힘겹게 지킨 채 문을 연 뒤 겨우 낙폭을 줄이며 0.5%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날 크게 올랐던 현대차와 삼성전자 등이 줄줄이 떨어지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미국발 상호관세 유예로 환호했던 시장 분위기가 하루 만에 달라진 건 미중 관세 전쟁 격화 때문입니다. 유예에서 제외된 중국에 부과된 관세가 145%에 달하면서 시장 불안이 커진 겁니다. 그나마 조선주가 올라 낙폭을 제한했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 재건 의지를 밝히면서 수혜를 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말 한마디에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제 트럼프가 좀 스스로 지쳐서 조용해질 때까지는 분과 같은 안전자산 투자를. 다만 최근처럼 기록적인 변동성은 주춤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격화되는 듯 하면서도 둘 간의 좀 대화의 니즈는 조금씩 엿비치면서 등락은 뭐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다시금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2% 오른 채 문을 닫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6.5원 내린 1,449.9원으로 거래됐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폭풍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현재 통상 환경이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수출 위기 대응으로 연 9조 원의 정책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달 우리 경제 보고서는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비와 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건설업과 제조업 중심으로 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트럼프발 관세 부과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경제는 통상 환경이 악화하면서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은 확대되고 교역과 성장 둔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국제 통상 여건이 악화하면서 우리 수출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수출을 주력으로 삼아 성장해온 우리 경제에 현재의 통상 환경은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했지만 기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관세는 부과되고 있어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위기 대응 등 지원을 위해 연 9조 원의 수출입은행 정책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중소, 중견기업에 3조 원을 공급하고 금리도 최대 2%포인트까지 인하하여 적용하며 수출 대기업에도 2조 원의 추가 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상생 지원을 위한 정책 자금 3조 원과 1조 원 규모의 수출 다변화 금융 프로그램도 신설됩니다. 복잡해지는 미국의 관세 구조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대미 수출 기업을 위해 관세청의 미국 관세 품목 분류 상담 센터가 개설됩니다. 특정 수출 물품이 미국의 어떤 품목 번호에 해당하는지는 중소 수출 기업이 관세 대상 여부를 파악할 때 필요한 정보입니다. 또 우리나라보다 높은 상호 관세가 부과되는 국가의 물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위장 대미 수출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뒤로 물러선 이후로는 미국 채권 시장에서 벌어진 투매가 꼽히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 부과 유예로 한숨은 돌렸지만 이미 심각한 내상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전격적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한 직후 주식시장은 쳐다보지도 않는다던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히 채권 시장을 언급했습니다. The bond market right now is beautiful, but yeah, I saw last night where people were getting a little queasy. 실제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뒤 하락하던 채권 금리는 중국이 전방위 보복을 예고하자 가파르게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투매 양상이 나타나면서 금융위기의 징후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하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하루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덩달아 달러화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꼽혔던 미국 국채가 흔들리는 원인을 놓고는 추측만 무성합니다. 헤지 펀드들이 현금 확보에 나섰다거나 일본이나 중국이 대량으로 매도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The question is what's going on, the volume of trading. Was this China dumping some of the assets that they hold, or was there something else going on? 누가 무슨 이유로 팔아치웠건 국채금리의 폭등은 미국 시중금리와 재정 적자에 심각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건 결정적인 타격입니다. 제니 옐런 전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최악의 자해라고 부른 이유입니다. Investors were questioning whether or not treasuries really are a safe haven. And, this could be very damaging. 금융시장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디폴트를 불사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거론될 정도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극에 달했습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오늘은 봄 기온이 완연했지만 주말인 내일부터는 전국에 비바람이 불며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네, 내일 오전에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모레 아침부터 중서부 곳곳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륙은 비의 양이 많지 않지만 제주 산간에 10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되고 전남과 경남에도 최고 50mm의 다소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비와 함께 초속 20에서 25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불겠고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일부 지역은 내일 밤부터 비에 황사가 섞여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 강원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릴 때는 시야가 흐려져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눈에 잘 띄는 밝은 색의 우산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또 비바람이 강할 때는 우산을 숙여서 사용하기 때문에 보행자가 시야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투명 우산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 비바람이 강한데요. 우산을 써도 옷이 젖을 수 있으니까요. 우비도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휴일부터는 기온도 뚝 떨어지겠습니다. 네, 휴일 서울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내려가겠고 한낮에도 12도에 머무는 등 종일 예년 기온을 밑돌며 무척 쌀쌀할 전망입니다. 날씨 캔버스의 원이다. 김수현이었습니다. 뉴스는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